안녕하십니까. 윤준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북한과 또 사회주의 동남아시아 국가인 베트남과 라오스와의 최근 관계를 보면서 북한이 처한 상황과 관련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동된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은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파견했습니다. 김성남 국제부장은요, 한국이 2024년 2월에 사회주의 공화국인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에 북한의 사회주의 동지들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3월 21일부터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외에 유일한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불렸던 쿠바가 한국과 수교하자 북한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요.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당대당 관계를 강화하고자 순방 외교를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남 국제부장의 외국 방문은 북한이 2023년 말과 또 2024년 초에 여러 개의 외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해서 전체 해외 공간 44개를 줄인 이후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전 세계에 177개의 외교 공간, 즉 거의 모든 전 세계를 커버하는 외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북한은 여전히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고립 증가의 핵심적인 배경은 국제 제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북한은 빈사 상태에 있는 국내 경제를 위해서 상품을 밀수하려고 해외 공간에 크게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와 앙골라 같은 전통적으로 불법 무역을 했던 국가들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은요, 현재의 무역 비용이 경제적인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내린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심지어 홍콩에 있는 영사관도 폐쇄했는데요. 그곳에서는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또 돈 세탁을 하기 위해 현지 회사들을 이용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북한의 해외 공간 폐쇄 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돈을 벌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전통적인 불법 거래 통로가 막히자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핵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되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소위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해서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와의 지리적인 근접성, 그 다음에 동남아 현지의 느슨한 제재 감시 체계, 또한 북한과 동남아와의 역사적인 유대로 인해서 북한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이용할 수 있는 구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동남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김성남 국제부장을 동남아시아의 순방 외교를 보낸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국경을 폐쇄하고 또 국제적인 접촉을 줄였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와 정기적인 교류를 유지했었습니다. 북한과 베트남 지도자들은 2021년 베트남 공산당 당대회의 성공을 상호 축하해 주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양국이 1958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하노이 방문 65주년을 또한 기념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베트남 항구가 북한으로부터 석탄 선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2019년에는 하노이의 북한 식당들이 첨단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2020년 베트남은 국제 제재를 준수하여 수십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체류한 소수의 북한 노동자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자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요, 북한이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한 지 3개월 만인 2020년 4월에 북한과 라오스 외무장관 간에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라오스는 국제 제재를 계속 무시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 기업들이 라오스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오스의 북한 식당들은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의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2024년 1월 UN 마약 범죄국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의 마약 밀매업자들과 협력해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막기 위해서 베트남과 협력하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의 보반정 주석에게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인센티브로는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베트남 시장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베트남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무기 체계를 다각화하는 것을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이 2016년도에 베트남에 대한 무기 판매 제재를 해제했기 때문에 베트남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주석은 베트남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반면에 금년 3월 말 김성남 국제부장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는 베트남이 양국 정부 간의 경제, 문화 그리고 스포츠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는 정도의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촉구는 해왔지만요. 한국이 북한과 베트남 및 라오스의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그 북한과의 지리적인 근접성이라든지 또 동남아 국가들의 느슨한 제재 감시 체계, 그리고 북한과 베트남, 라오스와의 그 역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여전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하는 외교 정책은요,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사이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중립을 지키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죠. 이것은 동남아 개별 국가건 또는 아세안 전체로 보더라도 그들의 이익에 합당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립적인 외교의 측면에서 보면요, 동남아 국가들이 남북한에 공평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한국에 훨씬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특히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그 베트남과 라오스에게 중립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정도에서 한국과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현재 북한은 동남아시아와 공식적인 외교를 할 만한 재료가 없어요. 금년 8월에 열릴 예정인 아세안 지역 포럼 ARF에 참석하는 정도가 북한 외교의 공식적인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프리카, 유럽, 또 아시아에 있는 북한의 해외 공간들이 폐쇄되면서 동남아시아에 남아있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북한 공간들은 그 북한이 필요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더욱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은 베트남과 라오스를 상품 밀거래, 또 사이버 공격의 우회 통로 또는 암호화폐의 현금화 통로로 이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는 이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북한과 베트남과 라오스 관계, 최근에 발생 가능한 이러한 우려되는 점들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